알 수 없는 방문자. 대학교 1학년 친구는 2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라 룸메이트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둘은 금세 친해졌죠. 룸메이트는 기숙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에 2주에 한 번꼴로 주말마다 본가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 주말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룸메이트는 집에 갔고 친구는 혼자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고 시간은 새벽을 훌쩍 넘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기숙사 방문이 조용히 열렸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친구는 룸메이트가 돌아온 줄 알고 말했죠. 왜 집에서 안 자고 왔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리되어 있던 룸메이트의 침대로 가더니 이불을 펼치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룸메이트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스타일이라 친구는 피곤했나 보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룸메이트 침대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언제 나갔지? 친구는 시계를 봤습니다. 기숙사에서 외출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간. 친구는 곧바로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어제 기숙사 안 갔어. 지금도 집인데? 그렇다면 어젯밤 그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꿈이었을까? 피곤해서 착각했을까? 친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본가에 가기 전 항상 자기 침대를 단정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고 친구 역시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누가 실제로 누워 잔 것처럼 이불이 흐트러져 있던 거죠.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밤중에 인기척을 느낀다면 그게 정말 아는 사람일 거라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고목나무 그림자. 고등학교 1학년 여름 학교에서 1박 2일 캠핑을 갔어요. 장소는 시골 외곽, 폐교를 개조한 캠핑장. 오전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고 학교에서 준비한 활동도 했죠. 밤이 되어 텐트에서 잠들었을 무렵 투둑투둑 비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깼고 곧이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우릴 깨워 급히 폐교 건물 안 교실로 대피시켰고 아이들은 비몽사몽인 채로 다시 잠이 들었죠. 전 잠이 오지 않아 그저 눈을 감고 누워있었는데 양옆의 친구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서 깨웠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창문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귀신! 창문에 귀신이 있었어! 장소가 장소다 보니 무서운 분위기에 놀란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착각이겠지. 친구들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며 그냥 밤을 새우자 했죠. 조금 시간이 흐르고 화장실이 급해진 저는 학교 화장실로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비도 거의 그쳤겠다 밖으로 나가 폐교 뒷뜰 쪽에서 급히 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등줄기에서 싸늘한 기운이 훅 올라왔습니다. 급히 정리하고 돌아서려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고 무언가에 끌리듯 뒤를 돌아봤죠. 거기엔 조금 떨어진 거리의 고목나무, 그 나뭇가지에 검은 형체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 걸음 다가가 고개를 들어 올려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목을 맨 사람. 그대로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들은 선생님과 귀신을 봤다던 친구 둘이 달려왔어요. 저기 목을 맨 사람이 있어요. 모두 나뭇가지를 올려다본 순간 친구들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그 귀신, 창문에 보였던 그 귀신! 선생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다리가 풀려 다른 선생님들께 부축받아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 캠핑은 즉시 취소됐고 전원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 셋은 목격 당시 상황을 진술했죠. 며칠 뒤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일주일 전 근처 마을에서 실종된 남자였고 그 남자는 평소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고
집안에서도 여성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는 식기, 한 사람만의 생활 흔적, 그리고 정신과 치료 기록. 경찰은 남성이 망상 속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후 학교는 그 현장 참학습을 폐지했고 캠핑장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저와 귀신을 봤던 친구 둘은 한동안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가끔 우리 그때 진짜 대박이었지 하며 술안주처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뎌졌습니다. 귀신을 보는 소년. 고등학생 시절 저는 귀신을 보는 이른바 신기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력 때문이었죠. 원래는 신을 받아야 했던 친할머니가 그 운명을 거부하면서 그 기운이 제 가족을 떠돌았고 처음에는 누나에게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턴 저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저 기운만 스쳐가는 운명이라면 액막이만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저 가끔 귀신이 보이는 정도여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때는 고3. 당시에 저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고 술, 담배를 즐기며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그중 한 친구,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 애는 태생부터 기운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늘 보이던 귀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운에 눌렸는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며 놀던 중 친구가 갑자기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야야, 저기 귀신 있어? 항상 하던 장난이었기에 저도 웃으며 그쪽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진짜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 평소 같았으면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이상 보일 리 없던 존재가 지금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닥치고 따라와. 친구는 웃으며 진짜 귀신이 있어? 야, 귀신이 있으면 난 왜 안 보임? 닥치고 따라오라고! 더 이상 장난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억지로 데리고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파트 구조상 놀이터 앞을 다시 지나야 했죠. 기운은 아까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마치 얼음 욕조에 빠져 숨이 막히는 느낌. 피부가 아닌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한기. 전 도망쳤지만 아무리 뛰어도 정신을 차릴 때마다 놀이터 앞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귀신이 저를 알아본 것이고 홀림이 시작된 거죠. 살면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고 대처 방법도 모르기에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찰거사! 죽었으면 곱게 갈 것이 왜 산 사람한테 지랄이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을 받지도 않은 채 무당 흉내를 낸 거였죠. 기운은 점점 거세졌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귀신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냥 바람만 보잖아요. 살려주세요. 제발.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트럭 밑에 누워있었고 주변은 완전히 컴컴한 밤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도 무서웠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신기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놀이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와 있을 때조차 느껴진 압도적인 기운, 그리고 나를 비웃듯 반복되던 귀신의 장난. 원전과외. 이 이야기는 제가 과외 선생으로 일할 때 겪은, 지금도 종종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 경험담입니다. 고3이나 인수생 위주로 많게는 30명까지도 앉혀서 수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의도 많았고 양날의 검과 같은 원전과에도 종종 들어왔죠. 지방에서 부자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하겠다 라며 시간당 20만 원이 넘는 페이를 제안하는 경우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집들이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올라온다는 점이죠. 어느 날 저에게 한 형님이 제안을 줍니다. 어떤 분한테 원정가이크 떴는데 너 한번 해볼래? 에이, 설마 했던 제안이 실제로 오니까 솔깃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했는데 특이하게 아버님이 직접 응대하시더군요.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늦은 건 알지만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혹시 종교 있으신가요? 저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오시면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믿고. 종교 쪽으로 극성인 건가 조금 짜증났지만 돈이 돈인지라 저는 수락했고 그렇게 첫 수업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저보다도 컸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압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 잘 듣고 공부도 잘 따라오고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이 아이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성적이 확 바뀌겠는데? 라며 슬슬 욕심이 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이 과일까지 내오시며 직접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돈도 돈인데 부모님도 친절하고 애도 착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문득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란 게 생각나서 학생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기도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언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만 하면 돼요. 근데 진심으로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무서워요. 찜찜함이 올라왔지만 이미 수업을 시작했고 돈도 좋았고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넘겼습니다. 식사 전 기도 시간. 아버님은 기도를 외워도 읊조렸고 저는 실눈을 떠 학생을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멈추더니 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실눈 뜬 거 들켰나? 그 뒤로는 눈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쯤 지났습니다. 슬슬 그만둘 핑계를 고민하던 중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그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과외 그만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밥 한 끼만 하고 가세요. 저는 거절했지만 아버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아이도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러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학생은 처음부터 떨고 있었고 아버님은 무표정으로 그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에게 기도시켰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달간 대충 외웠던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3번, 다시. 4번. 무교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걸 굳이 몇 번이나 다시 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외운 게 맞았나 봅니다. 이번에 멈추시지 않더군요. 그날의 밥상은 말 그대로 숨막히는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은 계속 떨고 있었고 아버님은 한술도 안 뜨신 채 저만 노려봤습니다. 마지막엔 배웅도 없이 사라지시고 대신 어머님이 웃으면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기도 더 안 틀려서 다행이에요. 저희 그쪽으로는 좀 엄해요. 이거 내가 한 번 더 틀렸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봐야 과외학생 집인데 뭐 어쨌든 끝난 거니 다행이지 하며 그 해소되지 않는 찝찝함을 안고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과외 선생들끼리 모인 술자리에 갔습니다. 그 집을 소개해준 형도 있던 자리였죠. 썰을 푸는데 한 누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 네모동 아니야? 기독교 얘기까지 들으니 맞는 것 같은데 거기 과외 가면 꼭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고 마지막에 너 잘릴 때 밥 먹자 부르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나도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하더군요. 그 집 유명한 블랙리스트야. 너 5번인가 틀렸다 그랬지? 거기 한두 번만 더 실수했으면 진짜 칼 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고. 이 형이 미쳤나 나한테 이런 자리 소개해주고. 술도 뭐 당연히 안 들어갈 분위기고 그렇게 자리는 파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그 자리를 소개해준 형님한테 누나가 어지간히도 뭐라 했는지 제게 사과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원정과에는 다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틀렸으면 과연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골목길.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실상은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래도 이웃끼리는 얼굴을 다 알고 지낼 정도로 정 많은 동네였어요.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잠들면 동네 아저씨가 업어서 데려다 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CCTV도 부족하던 시절이라 범인은 못 잡았고 같은 사건이 2번 더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선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고 주의를 줬죠. 그날도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가 와서 저녁 7시쯤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비 맞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던 저는 그냥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싫어하던 구간이 나왔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100m짜리 골목. 평소에도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느껴서 뛰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골목 안쪽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다가가서 칼을 집으려는 순간 만지지 마. 그거 내 거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 어디선가 나는 비릿한 냄새, 뭔가 검은색을 내보이며 조금씩 흐르고 있는 물. 그 아저씨는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 하며 우산도 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절한 말투였어요. 전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또 나가서 놀다가 다쳤냐 그러시더군요. 저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 얘기했고 해지면 집에 오라고 한참을 혼났어요. 다음날 밤 뉴스에서 또 사건이 났다고 나왔어요. 장소는 제가 지나온 그 골목. 그리고 범인이 잡혔고 뉴스에 얼굴이 나왔는데 바로 그 아저씨. 그 골목에서 절 혼내던 아저씨였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동네 골목에서 봤어요. 부모님께 얘기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그 뒤로 2달 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어릴 땐 단순히 그냥 그 아저씨에게 혼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간 거고 범인을 마주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